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 단편 은하철도의 밤입니다. 저자 미야자와 겐지는 1896년 일본 이와테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당포를 경영하던 아버지 덕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10대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21세 때에는 문학 동인지를 창간하여 동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하던 전당포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가재도구를 가져다 팔았고 어려서부터 그런 농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교사 생활을 하던 겐지는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농업에 뛰어들었고 농업 강의와 벼농사 지도 등 농민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여 은하철도의 밤, 주문이 많은 요리점, 바람의 마타사부로, 봄과 수라, 비에도 지지 않고 등 100여 편의 동화와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생명 존중 사상을 담은 그의 작품들은 당시 일본에서 외면당했고 겐지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늑막염으로 생을 마쳤죠. 오늘 읽어드릴 은하철도의 밤은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소설로 환상적이고 독특한 겐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인데요. 미야자와 겐지는 은하철도의 밤에서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은하라는 환상 세계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애와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겐지의 작품들은 대중과 평단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더 클래식 겐지 단편선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주문이 많은 요리점, 바람의 마타사부로 역시 시적이고 환상적인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들로 겐지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전혀 다른 작품들을 쏟아내며 평화와 인류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는데요. 미야자와 겐지는 살아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이후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이자 여러 장르에서 문학적, 예술적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조반니는 고기잡이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은하수 축제날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 언덕에 앉아있던 그는 캄파넬라와 신비로운 은하여행을 시작하죠. 조반니는 아름다운 은하수를 횡단하며 깨달음을 얻어가고 어느새 캄파넬라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신비로운 은하철도 안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은하철도의 밤.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지음, 장현주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사. 켄타우루스 축제의 밤. 조반니는 쓸쓸히 휘파람을 부는 듯이 입모양을 하고 노송나무가 시커멓게 늘어선 마을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 커다란 가로등 하나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반니가 성큼성큼 가로등 쪽으로 내려가자 지금까지 요괴처럼 길고 희미하게 뒤따라오던 조반니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선명해져 발을 들기도 하고 손을 흐젓기도 하며 조반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멋진 기관차야. 여기는 비탈길이니까 속도가 빨라. 나는 지금 가로등을 지나갈 거야. 그래,
이번에 내 그림자는 컴퍼스야. 이렇게 빙 돌아 앞쪽으로 왔잖아. 조반니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성큼성큼 가로등 밑을 지나왔을 때 기시뾰족한 새 셔츠를 입은 같은 반 자네리가 가로등 맞은편의 어두운 골목에서 나와 조반니를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네리, 하늘탈이 띄우러 가는 거야? 조반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반니, 네 아버지가 해달 가죽 겉옷을 가져다 준다며? 하고 자네리가 등 뒤에서 쏘아붙이듯 외쳤습니다. 조반니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지고 쥐가 찡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자네리! 조반니는 소리 높여 외쳤지만 자네리는 벌써 건너편에 노송나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달릴 때는 꼭 쥐새끼 같은 주제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내게 저런 말을 하는 건 자네리가 바보이기 때문이야. 조반니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각종 등불과 나뭇가지로 매우 아름답게 꾸며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네온등이 환하게 켜진 시계가게에는 돌로 만든 부엉이의 붉은 눈이 1초에 한 번씩 빙글빙글 움직이고 바다빛의 두꺼운 유리판 위에는 갖가지 보석이 별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구리로 만든 반인반마가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판 한가운데에는 푸른 아스파라거스 잎으로 꾸민 검은 별자리 지도가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넋을 잃고 별자리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본 별자리 지도보다 훨씬 작았지만 날짜와 시간에 맞춰 판을 돌리면 그 시간에 보이는 하늘이 그대로 탐원형 안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한가운데는 위아래로 희뿌연 띠 모양의 은하가 이어져 있었고 아래쪽은 폭발이 일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뒤편에는 삼각대 위에 놓인 금빛 작은 망원경이 있었고 맨 뒤쪽 벽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짐승과 뱀, 물고기, 병 모양으로 그린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는 전갈이나 용사 같은 것들로 가득한 걸까? 나도 별들 사이를 끝없이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드실 우유 생각이 떠올라 조반니는 시계가게 앞을 떠났습니다. 위도 어깨가 꽉 끼어서 신경 쓰였지만 가슴을 펴고 팔을 크게 휘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맑은 공기는 거리와 가게로 물처럼 흘러들고 가로등은 푸른 전나무와 졸참나무 가지에 둘러싸이고 전기회사 앞에 플라타너스 6그루에는 가지마다 꼬마 전구가 불밝혀져 인어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주름을 잡은 새 옷을 입고 별자리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거나 켄타우루스 이슬을 내려라 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니거나 푸른 마그네시아 폭죽을 터뜨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는 어느새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주위의 떠들썩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며 우유가게 쪽으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조반니는 미루나무 여러 그루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솟아있는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조반니는 우유가게의 검은 문 안으로 들어가 우유 냄새가 나는 어둑한 부엌 앞에 서서 모자를 벗고 실례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아무도 없는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조반니가 똑바로 서서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나이 지긋한 여자가 몸이 아픈 듯 천천히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웅얼거렸습니다. 저 오늘 우유가 안 와서 가지러 왔어요. 조반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몰라요. 내일 다시 와요. 그 사람은 충혈된 눈 밑을 비비며 조반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오늘 가져가야 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와봐요. 그 사람은 벌써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반니는 인사를 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내거리 모퉁이를 돌아서려는데 건너편 다리 쪽으로 가는 잡화점 앞에 검은 그림자와 희끄무리한 셔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67명이 휘파람을 불거나 웃으며 저마다 하늘타리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휘파람 소리도 모두 귀에 익었습니다. 조반니와 같은 반 아이들이었죠. 조반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돌아가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꿔 힘차게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에 가는 거야? 조반니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으나 목이 조금 잠긴 것을 느꼈을 때 자네리가 소리쳤습니다. 조반니에게 해달 가죽 겉옷이 생길 거래. 조반니에게 해달 가죽 겉옷이 생길 거래. 모두 뒤이어 소리쳤습니다. 조반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캄파넬라가 있었습니다. 캄파넬라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없이 웃고는 화나지 않느냐는 듯 조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반니는 도망치듯 그 눈길을 피하며 키 큰 캄파넬라 옆을 지나치자마자 아이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아가며 뒤돌아보니 자네리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파넬라도 휘파람을 높이 불며 희미하게 보이는 맞은편 다리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조반니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쓸쓸해져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에 손을 대고 와와 소리치며 한 발로 깡충깡충 뛰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조반니가 신이 나서 뛰어가는 줄 알고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조반니는 검은 언덕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5. 천기륜 기둥. 목장 뒤쪽 검고 평평한 언덕 꼭대기는 북쪽 하늘의 큰 곰자리 아래에서 평소보다도 희미하고 낮아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벌써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작은 숲의 샛길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새까만 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덤불 사이로 난 작은 길에 한 줄기 새하얀 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숲풀 사이에는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벌레도 있어서 어떤 잎은 파랗게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좀 전에 아이들이 들고 가던 하늘타리 등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소나무와 졸참나무 숲을 지나자 갑자기 드넓은 하늘이 펼쳐지며 희뿌연 은하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보이고 또 언덕 꼭대기에 천기륜 기둥도 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한 초롱꽃인지 들국화인지 모를 꽃이 주위에 피어 있었고 언덕 위를 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조반니는 언덕 꼭대기에 천기륜 기둥 아래에 와서 지친 몸을 차가운 풀밭에 던졌습니다. 마을 불빛은 마치 바닷속 궁전처럼 어둠을 밝히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휘파람 소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울어 언덕의 풀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땀에 젖은 조반니의 옷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들판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기차의 일렬로 늘어선 창문은 작고 붉어 보였고 그 안에서 여행객들이 사과를 깎거나 웃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반니는 말할 수 없이 슬퍼져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저 희뿌연 띠는 모두 별이라고 했지?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하늘은 낮에 선생님의 말씀처럼
텅 빈 차가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작은 숲이나 목장이 펼쳐진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검은고 자리에 푸른 별이 3개로 4개로 반짝이며 몇 번이나 빗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더니 마침내 버섯처럼 기다랗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려다 보이는 마을까지도 많은 별이 모인 희미한 별물이나 거대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6. 은하역. 조반니는 천규른 기둥이 어느새 희미한 삼각표 모양이 되어 잠시 반딧불처럼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각표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검푸른 하늘 들판에 멈췄습니다. 이제 막 달군 푸른 강철처럼 하늘 들판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은하역 은하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마치 불똥 꼴뚜기 억만 마리의 빛을 한꺼번에 화석으로 만들어 하늘에 수놓은 것처럼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캐지 않고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를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눈앞이 밝아져 조반니는 자기도 모르게 몇 번씩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반니가 탄 작은 열차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작고 노란 전등이 들어선 객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벨벳을 씌운 의자는 텅 비어있고 맞은편 잿빛벽에는 커다란 노쇠 버튼 2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는 젖은 듯 새까만 윗옷을 입은 키 큰 아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 언저리가 아무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고개를 집어넣고 이쪽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캄파넬라였습니다. 캄파넬라,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니? 하고 말하려는데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달렸지만 늦었어. 자네리도 열심히 달렸지만 따라잡지 못했어. 조반니는 그래, 우리는 지금 같이 외출했지? 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아이들을 기다릴까? 그러자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자네리는 벌써 돌아갔어. 아버지가 데리러 왔거든. 그렇게 말하는 캄파넬라의 얼굴빛이 조금 창백해져 어딘가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왠지 조반니도 어딘가에 뭔가를 놓고 온 듯 묘한 기분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캄파넬라는 금세 기운을 되찾은 듯 창밖을 내다보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나 물통 놓고 왔어. 스케치북도 안 가져왔고.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곧 백조 정거장이니까. 난 백조 보는 걸 정말 좋아해. 강 저편으로 멀리 날아가도 나는 분명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캄파넬라는 원판 모양의 지도를 계속 빙글빙글 돌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하얗게 표시된 은하수의 왼쪽 기슭을 따라 한 줄기 철로가 남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훌륭한 점은 밤처럼 새까만 판 위에 11개의 정거장과 삼각표, 샘물과 숲이 파랑, 추황, 초록 같은 아름다운 빛깔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반니는 그 지도를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이 지도 어디서 샀니? 흑요석으로 만들었네?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은하역에서 받았어. 너는 못 받았어? 아, 내가 은하역을 지나쳤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지? 조반니가 백조라고 쓰인 정거장 표시 바로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강기슭은 달빛이 비추는 걸까? 그쪽을 보니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은하 기슭주위를 가득 메운 은빛 억새가 바람에 사각사각 흔들리며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달빛 때문이 아니야. 은하라서 빛나는 거야. 조반니는 마치 뛰어오를 것처럼 유쾌해져서 발을 구르며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별자리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며 힘껏 발돋움을 하여 은하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니 강물은 유리보다도 수소보다도 투명하여 눈의 착각인지 때때로 찰랑찰랑 보랏빛 잔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지개처럼 빛나기도 하면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들판에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인광이 나는 삼각표가 멋지게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오렌지빛이나 노란빛으로 또렷하게, 가까이 있는 것은 푸른빛으로 흐릿하게 보였고, 삼각형, 사각형 혹은 번개나 사슬 모양으로 늘어서서 들판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여 머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들판에 푸른빛, 오렌지빛처럼 여러 빛깔로 빛나는 삼각표가 각각 숨을 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떨렸습니다. 조반니가 왼손을 창밖으로 뻗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 들판에 왔어. 게다가 이 기차는 석탄을 떼지 않네. 알코올이나 전기를 사용하겠지?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덜컹덜컹 작고 멋진 기차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를 은하수와 삼각표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하고 희미한 빛속을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와, 용담꽃이 피어 있어. 벌써 가을이구나. 캄파넬라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철로 옆 키 작은 잔디 사이에 월장석으로 새긴 듯한 보랏빛 용담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 뛰어내려서 용담꽃을 꺾어올까? 조반니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벌써 저렇게 멀어져 버렸잖아. 캄파넬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용담꽃 무리가 빛나며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노란 받침 위에 용담꽃 무리가 솟아나듯 비 내리듯 눈앞을 스쳐갔고 삼각표의 행렬은 연기가 피어오르듯 불이 타오르듯 더욱더 빛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7. 북십자성과 플라이옷의 해안.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갑자기 캄파넬라가 결심한 듯 조금 더듬거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엄마는 저 멀리 먼지처럼 보이는 오렌지빛 삼각표 부근에 계시는데 지금 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 조반니는 멍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엄마의 진정한 행복일까? 캄파넬라는 터지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특별히 힘든 일은 없잖아. 조반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캄파넬라는 뭔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기차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이슬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은하바닥을 강물이 소리도 형태도 없이 흘러가고 그 강물 가운데 푸르스름한 후광이 비치는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섬의 평평한 꼭대기에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멋진 하얀 십자가가 얼어붙은 북극의 구름으로 만든 듯 황금빛 후광에 둘러싸여 고요히 영원토록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도 뒤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기차 안의 여행자들은 모두 옷주름을 늘어뜨리고 검은 표지의 성경을 가슴에 대거나 수정 묵주를 돌리며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조반니와 캄파넬라도 일어났습니다. 캄파넬라의 뺨은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섬과 십자가는 점점 뒤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건너편 강 기슭도 푸르스름하게 빛나며 흐려졌고 때때로 은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 은빛이 흐려지는 것이 마치 숨결이라도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많은 용담꽃은 풀잎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모양이 마치 어슴푸레한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백조섬은 강과 기차 사이에 줄지어 늘어선 억새에 가려 두어 번 보이다가 곧 멀어져 작은 그림처럼 되고 다시 억새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더니 마침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반니 뒤에는 언제부터 타고 있었는지 키 크고 겁은 호돛을 뒤집어 쓴 카톨릭 수녀가 동그란 초록빛 눈동자를 아래로 떨어뜨린 채 백조섬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 경건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행객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고 조반니와 캄파넬라도 가슴속 가득한 슬픔과 비슷한 새로운 기분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백조정거장이지? 11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벌써 신호기의 초록 불빛과 하얀 기둥이 빠르게 지나갔고 유황불 같은 어둡고 흐릿한 전철기 앞의 불빛이 창 아래로 지나가자 기차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윽고 플랫폼에 일렬로 늘어선 전등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점점 넓게 퍼졌을 때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백조정거장의 커다란 시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쾌한 가을의 시계 숫자판에는 파랗게 달궈진 강철바늘 2개가 있었는데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기차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시계 아래에는 20분간 정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릴까?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내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개찰구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개찰구에는 보랏빛 전등 하나가 켜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역장이나 짐꾼 같은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거장 앞에서 수정 세공품처럼 보이는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은하의 푸른빛 속으로 뻗어있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린 사람들은 벌써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얀 길을 나란히 걷자 둘의 그림자는 마치 사방에 창문이 있는 방을 떠받치는 두 기둥의 그림자처럼 또는 차바퀴의 두 바퀴살처럼 사방팔방으로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강가의 모래밭에 이르렀습니다. 캄파넬라는 아름다운 모래를 한 줌 집어 올리더니 손바닥에 얹고서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모두 수정이야. 안에서 작은 불꽃이 타고 있어. 그래.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라고 생각하며 조반니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강가의 모래알은 모두 투명했는데 수정과 토파즈, 습곡처럼 구불구불한 것,
모서리에서 안개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사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물가로 뛰어가 손을 담갔습니다. 신비로운 은하수는 수소보다도 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물에 담근 손목 부분에 수은빛이 감돌고 손목이 부딪힌 물결이 아름다운 인광을 내며 타는 듯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상류를 보니 억새가 가득한 절벽 아래에 운동장처럼 평평한 하얀 바위가 강을 따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대여섯 명의 작은 그림자가 뭔가를 파거나 묶거나 하는 듯 일어서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도구가 번쩍이기도 했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외치고 바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바위 입구에 플라이오스 해안이라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반들반들한 푯말이 세워져 있고 맞은편 강가에는 군데군데 가느다란 철로 만든 난간과 아름다운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 캄파넬라가 신기하다는 듯 멈춰서서 바위에서 검고 길쭉하며 끝이 뾰족한 호두 열매 같은 것을 주워왔습니다. 호두 열매야. 이것 봐. 많이 있어. 떠내려온 게 아니야. 바위 사이에 끼어 있어. 정말 크네. 보통 호두보다 2배는 되겠어. 이건 상처 하나 없어. 저쪽으로 가보자. 분명 뭔가를 파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톱날처럼 까끌까끌한 검은 열매를 들고 다시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왼쪽 물가에는 약한 번개가 치듯 물결이 밀려오고 오른쪽 절벽에는 은과 조개껍질로 만든 것 같은 억새 이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키 크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장화를 신은 학자인 듯한 사람이 수첩에 뭔가를 급히 적으며 곡괭이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는 조수인 듯한 세 사람에게 정신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돌기는 부수지 않도록 그 삽을 사용해, 삽을. 이러니 조금 더 멀리서 봐야지. 안 돼. 이거 왜 그렇게 거칠게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 하얗고 부드러운 바위 속에서 커다랗고 푸르스름한 짐승뼈가 옆으로 쓰러져 으깨진 상태로 반 이상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두기 발굽 자국이 찍힌 바위 10개가량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견학 온 거니? 학자인 듯한 사람이 안경을 반짝이며 이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호두가 많지? 그건 약 120만 년 전의 호두야. 꽤 최근 것이지. 이곳은 120만 년 전 제3기 이후 무렵에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조개 껍데기도 나온단다. 그러니까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소금물이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한 거야. 이 동물은 보스라고 하는데. 이봐! 거기 곡괭이는 안 돼! 이 끌로 조심조심 하라고. 이 보스라는 동물은 소의 조상인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지. 표본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 증명하는 데 필요해. 여기는 두껍고 훌륭한 지층이라서 120만 년 전쯤에 생겼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곳이 지층으로 보일까? 어쩌면 단순히 바람과 물과 텅 빈 공간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이해하겠니? 그렇지만 이봐, 거기도 삽은 안 돼. 그 바로 밑에 갈비뼈가 묻혀 있다고. 학자는 당황하며 달려갔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가자. 캄파넬라가 지도와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조반니는 학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가라. 학자는 다시 바쁜 듯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얀 바위 위를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둘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반니는 이렇게 달리면 전 세계를 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강가를 지나자 개찰구의 전등이 점점 크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열차에 오른 두 사람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방금 다녀온 곳을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지음, 장현주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사. 켄타우루스 축제의 밤. 조반니는 쓸쓸히 휘파람을 부는 듯이 입모양을 하고 노송나무가 시커멓게 늘어선 마을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언덕 아래 커다란 가로등 하나가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반니가 성큼성큼 가로등 쪽으로 내려가자 지금까지 요괴처럼 길고 희미하게 뒤따라오던 조반니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선명해져 발을 들기도 하고 손을 흐젓기도 하며 조반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멋진 기관차야. 여기는 비탈길이니까 속도가 빨라. 나는 지금 가로등을 지나갈 거야. 그래, 이번에 내 그림자는 컴퍼스야. 이렇게 빙 돌아 앞쪽으로 왔잖아. 조반니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성큼성큼 가로등 밑을 지나왔을 때 기시뾰족한 새 셔츠를 입은 같은 반 자네리가 가로등 맞은편의 어두운 골목에서 나와 조반니를 휙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네리, 하늘탈이 띄우러 가는 거야? 조반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반니, 네 아버지가 해달 가죽 겉옷을 가져다 준다며? 하고 자네리가 등 뒤에서 쏘아붙이듯 외쳤습니다. 조반니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지고 쥐가 찡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자네리. 조반니는 소리 높여 외쳤지만 자네리는 벌써 건너편에 노송나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달릴 때는 꼭 쥐새끼 같은 주제에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내게 저런 말을 하는 건 자네리가 바보이기 때문이야. 조반니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각종 등불과 나뭇가지로 매우 아름답게 꾸며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네온등이 환하게 켜진 시계가게에는 돌로 만든 부엉이의 붉은 눈이 1초에 한 번씩 빙글빙글 움직이고 바다빛의 두꺼운 유리판 위에는 갖가지 보석이 별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구리로 만든 반인반마가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판 한가운데에는 푸른 아스파라거스 잎으로 꾸민 검은 별자리 지도가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넋을 잃고 별자리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본 별자리 지도보다 훨씬 작았지만 날짜와 시간에 맞춰 판을 돌리면 그 시간에 보이는 하늘이 그대로 탐원형 안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한가운데는 위아래로 희뿌연 띠 모양의 은하가 이어져 있었고 아래쪽은 폭발이 일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 뒤편에는 삼각대 위에 놓인 금빛 작은 망원경이 있었고 맨 뒤쪽 벽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짐승과 뱀, 물고기, 병 모양으로 그린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는 전갈이나 용사 같은 것들로 가득한 걸까? 나도 별들 사이를 끝없이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드실 우유 생각이 떠올라 조반니는 시계가게 앞을 떠났습니다. 위돛 어깨가 꽉 끼어서 신경 쓰였지만 가슴을 펴고 팔을 크게 휘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맑은 공기는 거리와 가게로 물처럼 흘러들고 가로등은 푸른 전나무와 졸참나무 가지에 둘러싸이고 전기회사 앞에 플라타너스 6그루에는 가지마다 꼬마 전구가 불밝혀져 인어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주름을 잡은 새 옷을 입고 별자리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거나 켄타우루스 이슬을 내려라 하고 소리치며 뛰어다니거나 푸른 마그네시아 폭죽을 터뜨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반니는 어느새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주위의 떠들썩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며 우유가게 쪽으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조반니는 미루나무 여러 그루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솟아있는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조반니는 우유가게의 검은 문 안으로 들어가 우유 냄새가 나는 어둑한 부엌 앞에 서서 모자를 벗고 실례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아무도 없는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조반니가 똑바로 서서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나이 지긋한 여자가 몸이 아픈 듯 천천히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웅얼거렸습니다. 저 오늘 우유가 안 와서 가지러 왔어요. 조반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몰라요. 내일 다시 와요. 그 사람은 충혈된 눈 밑을 비비며 조반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오늘 가져가야 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와봐요. 그 사람은 벌써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반니는 인사를 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내거리 모퉁이를 돌아서려는데 건너편 다리 쪽으로 가는 잡화점 앞에 검은 그림자와 희끄무리한 셔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67명이 휘파람을 불거나 웃으며 저마다 하늘타리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도 휘파람 소리도 모두 귀에 익었습니다. 조반니와 같은 반 아이들이었죠. 조반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돌아가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꿔 힘차게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에 가는 거야? 조반니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으나 목이 조금 잠긴 것을 느꼈을 때 자네리가 소리쳤습니다. 조반니에게 해달 가죽 겉옷이 생길 거래. 조반니에게 해달 가죽 겉옷이 생길 거래. 모두 뒤이어 소리쳤습니다. 조반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캄파넬라가 있었습니다. 캄파넬라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없이 웃고는 화나지 않느냐는 듯 조반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반니는 도망치듯 그 눈길을 피하며 키 큰 캄파넬라 옆을 지나치자마자 아이들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아가며 뒤돌아보니 자네리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파넬라도 휘파람을 높이 불며 희미하게 보이는 맞은편 다리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조반니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쓸쓸해져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에 손을 대고 와와 소리치며 한 발로 깡충깡충 뛰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조반니가 신이 나서 뛰어가는 줄 알고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조반니는 검은 언덕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5. 천기륜 기둥. 목장 뒤쪽 검고 평평한 언덕 꼭대기는 북쪽 하늘의 큰 곰자리 아래에서 평소보다도 희미하고 낮아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벌써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작은 숲의 샛길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새까만 풀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덤불 사이로 난 작은 길에 한 줄기 새하얀 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숲풀 사이에는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벌레도 있어서 어떤 잎은 파랗게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좀 전에 아이들이 들고 가던 하늘타리 등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소나무와 졸참나무 숲을 지나자 갑자기 드넓은 하늘이 펼쳐지며 희뿌연 은하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 보이고 또 언덕 꼭대기에 천기륜 기둥도 보였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듯한 초롱꽃인지 들국화인지 모를 꽃이 주위에 피어 있었고 언덕 위를 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조반니는 언덕 꼭대기에 천기륜 기둥 아래에 와서 지친 몸을 차가운 풀밭에 던졌습니다. 마을 불빛은 마치 바닷속 궁전처럼 어둠을 밝히고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휘파람 소리,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울어 언덕의 풀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땀에 젖은 조반니의 옷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들판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기차에 일렬로 늘어선 창문은 작고 붉어 보였고 그 안에서 여행객들이 사과를 깎거나 웃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반니는 말할 수 없이 슬퍼져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저 희뿌연 띠는 모두 별이라고 했지?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하늘은 낮에 선생님의 말씀처럼 텅 빈 차가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작은 숲이나 목장이 펼쳐진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조반니는 검은 고자리의 푸른 별이 3개로 4개로 반짝이며 몇 번이나 빗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더니 마침내 버섯처럼 기다랗게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려다 보이는 마을까지도 많은 별이 모인 희미한 별물이나 거대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6. 은하역. 조반니는 천기륜 기둥이 어느새 희미한 삼각표 모양이 되어 잠시 반딧불처럼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각표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검푸른 하늘 들판에 멈췄습니다. 이제 막 달군 푸른 강철처럼 하늘 들판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은하역 은하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마치 불똥 꼴뚜기 억만 마리의 빛을 한꺼번에 화석으로 만들어 하늘에 수놓은 것처럼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캐지 않고 숨겨놓은 다이아몬드를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눈앞이 밝아져 조반니는 자기도 모르게 몇 번씩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반니가 탄 작은 열차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작고 노란 전등이 들어선 객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벨벳을 씌운 의자는 텅 비어있고 맞은편 잿빛벽에는 커다란 노쇠 버튼 2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는 젖은 듯
새까만 윗옷을 입은 키 큰 아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 언저리가 아무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고개를 집어넣고 이쪽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캄파넬라였습니다. 캄파넬라,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니? 하고 말하려는데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달렸지만 늦었어. 자네리도 열심히 달렸지만 따라잡지 못했어. 조반니는 그래, 우리는 지금 같이 외출했지? 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아이들을 기다릴까? 그러자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자네리는 벌써 돌아갔어. 아버지가 데리러 왔거든. 그렇게 말하는 캄파넬라의 얼굴빛이 조금 창백해져 어딘가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왠지 조반니도 어딘가에 뭔가를 놓고 온 듯 묘한 기분이 들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캄파넬라는 금세 기운을 되찾은 듯 창밖을 내다보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나 물통 놓고 왔어. 스케치북도 안 가져왔고.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곧 백조 정거장이니까. 난 백조 보는 걸 정말 좋아해. 강 저편으로 멀리 날아가도 나는 분명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캄파넬라는 원판 모양의 지도를 계속 빙글빙글 돌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하얗게 표시된 은하수의 왼쪽 기슭을 따라 한 줄기 철로가 남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훌륭한 점은 밤처럼 새까만 판 위에 11개의 정거장과 삼각표, 샘물과 숲이 파랑, 추황, 초록 같은 아름다운 빛깔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반니는 그 지도를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이 지도 어디서 샀니? 흑요석으로 만들었네?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은하역에서 받았어. 너는 못 받았어? 아, 내가 은하역을 지나쳤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지? 조반니가 백조라고 쓰인 정거장 표시 바로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강기슭은 달빛이 비추는 걸까? 그쪽을 보니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은하 기슭주위를 가득 메운 은빛 억새가 바람에 사각사각 흔들리며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달빛 때문이 아니야. 은하라서 빛나는 거야. 조반니는 마치 뛰어오를 것처럼 유쾌해져서 발을 구르며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별자리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며 힘껏 발돋움을 하여 은하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니 강물은 유리보다도 수소보다도 투명하여 눈의 착각인지 때때로 찰랑찰랑 보랏빛 잔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지개처럼 빛나기도 하면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들판에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인광이 나는 삼각표가 멋지게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오렌지빛이나 노란빛으로 또렷하게, 가까이 있는 것은 푸른빛으로 흐릿하게 보였고 삼각형, 사각형 혹은 번개나 사슬 모양으로 늘어서서 들판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여 머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들판에 푸른빛, 오렌지빛처럼 여러 빛깔로 빛나는 삼각표가 각각 숨을 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떨렸습니다. 조반니가 왼손을 창밖으로 뻗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 들판에 왔어. 게다가 이 기차는 석탄을 떼지 않네. 알코올이나 전기를 사용하겠지?
캄파넬라가 말했습니다. 덜컹덜컹 작고 멋진 기차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를 은하수와 삼각표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하고 희미한 빛속을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와, 용담꽃이 피어 있어. 벌써 가을이구나. 캄파넬라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철로 옆 키 작은 잔디 사이에 월장석으로 새긴 듯한 보랏빛 용담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 뛰어내려서 용담꽃을 꺾어올까? 조반니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벌써 저렇게 멀어져 버렸잖아. 캄파넬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용담꽃 무리가 빛나며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노란 받침 위에 용담꽃 무리가 솟아나듯 비 내리듯 눈앞을 스쳐갔고 삼각표의 행렬은 연기가 피어오르듯 불이 타오르듯 더욱더 빛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7. 북십자성과 플라이옷의 해안.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갑자기 캄파넬라가 결심한 듯 조금 더듬거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엄마는 저 멀리 먼지처럼 보이는 오렌지빛 삼각표 부근에 계시는데 지금 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 조반니는 멍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엄마의 진정한 행복일까? 캄파넬라는 터지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특별히 힘든 일은 없잖아. 조반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캄파넬라는 뭔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기차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이슬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운 은하바닥을 강물이 소리도 형태도 없이 흘러가고 그 강물 가운데 푸르스름한 후광이 비치는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섬의 평평한 꼭대기에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멋진 하얀 십자가가 얼어붙은 북극의 구름으로 만든 듯 황금빛 후광에 둘러싸여 고요히 영원토록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도 뒤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기차 안의 여행자들은 모두 옷주름을 늘어뜨리고 검은 표지의 성경을 가슴에 대거나 수정 묵주를 돌리며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조반니와 캄파넬라도 일어났습니다. 캄파넬라의 뺨은 마치 잘 익은 사과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섬과 십자가는 점점 뒤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건너편 강 기슭도 푸르스름하게 빛나며 흐려졌고 때때로 은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 은빛이 흐려지는 것이 마치 숨결이라도 내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많은 용담꽃은 풀잎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모양이 마치 어슴푸레한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백조섬은 강과 기차 사이에 줄지어 늘어선 억새에 가려 두어 번 보이다가 곧 멀어져 작은 그림처럼 되고 다시 억새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더니 마침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반니 뒤에는 언제부터 타고 있었는지 키 크고 겁은 호돛을 뒤집어 쓴 카톨릭 수녀가 동그란 초록빛 눈동자를 아래로 떨어뜨린 채 백조섬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 경건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행객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고 조반니와 캄파넬라도
가슴속 가득한 슬픔과 비슷한 새로운 기분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곧 백조 정거장이지? 11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벌써 신호기의 초록 불빛과 하얀 기둥이 빠르게 지나갔고 유황불 같은 어둡고 흐릿한 전철기 앞의 불빛이 창 아래로 지나가자 기차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윽고 플랫폼에 일렬로 늘어선 전등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점점 넓게 퍼졌을 때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백조 정거장의 커다란 시계 앞에 멈춰섰습니다. 상쾌한 가을의 시계 숫자판에는 파랗게 달궈진 강철바늘 2개가 있었는데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기차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시계 아래에는 20분간 정차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릴까?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내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개찰구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개찰구에는 보랏빛 전등 하나가 켜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역장이나 짐꾼 같은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거장 앞에서 수정 세공품처럼 보이는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은하의 푸른빛 속으로 뻗어있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린 사람들은 벌써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얀 길을 나란히 걷자 둘의 그림자는 마치 사방에 창문이 있는 방을 떠받치는 두 기둥의 그림자처럼 또는 차바퀴의 두 바퀴살처럼 사방팔방으로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강가의 모래밭에 이르렀습니다. 캄파넬라는 아름다운 모래를 한 줌 집어 올리더니 손바닥에 얹고서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모두 수정이야. 안에서 작은 불꽃이 타고 있어. 그래.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라고 생각하며 조반니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강가의 모래알은 모두 투명했는데 수정과 토파즈, 습곡처럼 구불구불한 것, 모서리에서 안개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사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물가로 뛰어가 손을 담갔습니다. 신비로운 은하수는 수소보다도 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물에 담근 손목 부분에 수은빛이 감돌고 손목이 부딪힌 물결이 아름다운 인광을 내며 타는 듯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상류를 보니 억새가 가득한 절벽 아래에 운동장처럼 평평한 하얀 바위가 강을 따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5-6명의 작은 그림자가 뭔가를 파거나 묶거나 하는 듯 일어서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도구가 번쩍이기도 했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외치고 바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바위 입구에 플라이오스 해안이라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반들반들한 푯말이 세워져 있고 맞은편 강가에는 군데군데 가느다란 철로 만든 난간과 아름다운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 캄파넬라가 신기하다는 듯 멈춰서서 바위에서 검고 길쭉하며 끝이 뾰족한 호두 열매 같은 것을 주워왔습니다. 호두 열매야. 이것 봐. 많이 있어. 떠내려온 게 아니야. 바위 사이에 끼어 있어. 정말 크네. 보통 호두보다 2배는 되겠어. 이건 상처 하나 없어. 저쪽으로 가보자. 분명 뭔가를 파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톱날처럼 까끌까끌한 검은 열매를 들고 다시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왼쪽 물가에는 약한 번개가 치듯 물결이 밀려오고 오른쪽 절벽에는 은과 조개 껍질로 만든 것 같은 억새 이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키 크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장화를 신은 학자인 듯한 사람이 수첩에 뭔가를 급히 적으며 곡괭이질을 하거나 삽질을 하는 조수인 듯한 세 사람에게 정신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돌기는 부수지 않도록 그 삽을 사용해, 삽을. 이러니 조금 더 멀리서 봐야지. 안 돼, 안 돼. 이거 왜 그렇게 거칠게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 하얗고 부드러운 바위 속에서 커다랗고 푸르스름한 짐승뼈가 옆으로 쓰러져 으깨진 상태로 반 이상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두기 발굽 자국이 찍힌 바위 10개가량이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견학 온 거니? 학자인 듯한 사람이 안경을 반짝이며 이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호두가 많지? 그건 약 120만 년 전의 호두야. 꽤 최근 것이지. 이곳은 120만 년 전 제3기 이후 무렵에는 바닷가였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조개 껍데기도 나온단다. 그러니까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소금물이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한 거야. 이 동물은 보스라고 하는데. 이봐! 거기 곡괭이는 안 돼! 이 끌로 조심조심 하라고. 이 보스라는 동물은 소의 조상인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지. 표본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 증명하는 데 필요해. 여기는 두껍고 훌륭한 지층이라서 120만 년 전쯤에 생겼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곳이 지층으로 보일까? 어쩌면 단순히 바람과 물과 텅 빈 공간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이해하겠니? 그렇지만 이봐, 거기도 삽은 안 돼. 바로 밑에 갈비뼈가 묻혀 있다고. 학자는 당황하며 달려갔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가자. 캄파넬라가 지도와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조반니는 학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가라. 학자는 다시 바쁜 듯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차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얀 바위 위를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둘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숨도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반니는 이렇게 달리면 전 세계를 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강가를 지나자 개찰구의 전등이 점점 크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열차에 오른 두 사람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방금 다녀온 곳을 창밖으로 보았습니다.